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 대표와 주요 기업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요구가 나올 것에 대비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우성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이 예정된 만큼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습니다. 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기업인들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우기 위해 담보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을 위해선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15개 기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대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역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초청한 것은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미 투자펀드 조성 등 주요 프로젝트에는 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남은 과제는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 투자와 현지 공장 증설, 기술 협력 등으로 얼마나 연결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 협상을 지속 이어나가는 한편 미국 시장 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확대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국정 운영에 대해 소통하는 3명의 실장 릴레이 간담회가 열립니다. 첫 순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고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경제계 반발이 큰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피하거나 늦춰가야 한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인 경기 대책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보셨듯이 한편에선 이번 주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해외에서 공장을 지을 때조차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건설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빚어질 우려가 큰 겁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갈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재계는 한 발 물러서 대안을 내놨지만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당. 오늘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투자 기업들도 우려를 드러내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오늘은 암참 회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죠. 네, 이번 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계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단체들의 국회 방문에 이어 오늘은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제임스 김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 predictable and a stable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s critical to ensuring Korea remain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multinational companies' investment. In this regard,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약 800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입니다. 한국의 기업 환경과 주요 현안을 놓고 회원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 정부와 국내 산업계에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접견에 앞서 일각에서는 노동법과 상법 개정 강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 등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강경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오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법안 통과를 1년만이라도 유예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2조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유예 기간을 늘려야 노동자와 사용자 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경제계의 호소가 짙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당은 여전히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수정 없이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다시 논의하자는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하루 본회의를 시기로 합의했습니다. 21일 남은 방송법 통과 이후 23일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암참 방문단을 포함한 산업계도 법 통과 이후 정부나 정치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암참 방문단은 노조법 2, 3조가 통과되더라도 이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크게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이 법안을 둘러싼 대립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경제 6단체는 오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고 제조업 하청 노동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까? 일단 먼저 오늘 회의에서 나온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기업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명시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당국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페널티든 인센티브든 금리와 한도를 건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중대재해 기업은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반대로 재해 예방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깎아주거나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을 아예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 대출 약정 후에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은행권은 인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돈줄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강경한 조치입니다. 기업들은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 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도 손질 대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보증 심사에 중대재해 내용을 반영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시장 안정 프로그램, 예를 들면 부동산 PF 지원 100조 프로그램 등이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램 등에 지원할 때에도 금리나 수수료, 지원 순위 등의 페널티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금융을 징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대출이 까다로운 기업일수록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파급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존속에 영향을 미칠 만큼 처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비중은 가장 높은데 또 자금력은 제일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146건 중에서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한 케이스가 무려 74건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이나 모기업 지원 등 대출 이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창구로 향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에게 대출 제한 조치는 거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고 발생 후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출 페널티까지 부여될 경우 자칫 재기할 기회를 아예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과 또 시설 개선 자금 등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사후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규모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크게 예상이 되고요. 업종으로 보면 아무래도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이 크게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553건 중 거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많고 또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위주의 고용 구조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금융사가 페널티를 부여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차질이나 분양 지연, 또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경각심을 위해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예방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조치를 포함해서 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 안성고속도로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지는 걸 막는 안정장치를 임의로 제거해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청 업체 모두 안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도방지용 스크류잭과 전도방지 와이어의 해체,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런처로 인증받지 않은 후방 이동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전도방지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와 불성실한 검측, 그리고 해체 지침의 미준수이며 교량 받침에 대한 이해와 주의 부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 3건의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실제 처분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처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내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에서 5년은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 속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최대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 규정대로 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실행 역량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데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아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세제 개편한 이후 국내 증시가 방향성 모색에 나서면서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파킹형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와 금리 환경 변화,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자금의 안전지대 이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하락해서 현재 3,150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이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 동안에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종합, 대만 자취엔 모두 3에서 6% 오른 반면에 코스피만 마이너스 2.1%를 기록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를 끌어내린 것은 외국인의 순매도 탓이 큽니다. 5월과 6월, 7월까지 약 석 달간 8조 원 넘게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10억 원대 순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파킹형 ETF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담긴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율 인상이 증시 기대감을 꺾으면서 상승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전망으로 제시했던 약 300여 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약 4% 넘게 밑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파킹형 ETF의 자금은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지난 한 달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총 1조 2천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개별 ETF 중 상위 5개 ETF 가운데 3개가 파킹형이었습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그리고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에 각각 4천억 원 이상, 그리고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에 3천억 원이 넘게 유입됐습니다. 네, 지금 자금 유입 흐름 보시면서 그동안에는 관심 사실 갖지 않았지만 이제 막 관심 생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킹형 ETF 장점과 단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대표적으로 파킹형 ETF는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초단기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높은 유동성과 그리고 예금보다 나은 수익률, 자유로운 중도 인출, 그리고 낮은 운용 보수가 꼽힙니다. 정리하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면서도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불안한 장세에서 매력이 더욱더 커지고는 합니다. 다만 거래 후 이틀 뒤에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즉시 자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배당 소득세 등 세제 부담에 따른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파킹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지,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을 대표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런 증시 환경 속에서 이 파킹형 ETF에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이벤트와 실적 변동성이 겹치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FOMC 전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등 여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대표적인 파킹형 ETF 상품으로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머니 액티브가 꼽힙니다. 먼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는 단기 채권과 기업 어음 등에 투자합니다. 낮은 거래 비용과 이길 환매, 높은 유동성이 강점입니다.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는 CD 91일물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1복리 수익 구조와 연금 계좌 활용에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 어음에 투자합니다.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높은 황금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가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증권업계 최초로 반기 기준 순이익 1조 시대를 연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한국이 아닌 아시아 넘버원 증권사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칼라일그룹과 같은 글로벌 IB들의 경쟁력 있는 투자 상품들을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을 조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반기 퀀텀 점프의 실적을 나타낸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은 리테일에 치중되지 않고 전 사업별로 수익을 고르게 낸 것이 호실적의 기반이 됐고, 특히 개인 고객들의 자산관리 수탁이 급증한 것이 선순환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장점 중에 하나가 매달 1.5조씩 개인 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고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놀라고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미국의 유수의 최고의 그런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인 칼라일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뭐 그런 회사들과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그들 상품을 독점적으로 갖다 팔다 보니 최근에는 일주일에 3팀 이상씩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그들 상품 가져와서 팔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굉장히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80조 원 수준의 개인 고객 AUM 자산을 내년에는 100조 원으로 키우고 2030년까지 200조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핵심은 글로벌입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글로벌 상품을 독점적으로 가져온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는데, 골드만삭스의 주식형 펀드와 칼라일의 CLO 사모펀드 같은 상품을 올해도 1조 원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사장은 또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도 100%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기보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고
그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는 목표가 아시아 넘버원이 되는 게 저희 회사 목표입니다. 미국의 그 커다란 덩치 큰 그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커지겠다 지금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뛰어난 상품을 가져와서 국내 고객들한테 전달해주면서 고객들의 수익률을 높여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가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저희가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만들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르면 연내에 열릴 IMA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증권사에게도 새로운 수익의 장을 열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IMA는 70% 이상은 기업금융이 해야 되고 25% 이상은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많이 그 DNA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금융을 저희는 국내에서 IB를 제일 많이 잘하고 있고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원금에다 플러스 알파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업사이즈 포텐셜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IMA는 장기간 2년, 3년, 4년, 5년짜리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이랑 매칭이 잘 돼서 한편 글로벌 금융의 판을 흔들고 있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내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순차적이 아닌 일순간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